원장님, 저 좀 혼내주세요. 저 어제도 쇼츠 보느라 새벽 2시 넘어서 잤어요. 아니, 졸려오는데 왜 쇼츠를 못 끊는 걸까요? 혹시 저 불면증... 내가 보기엔 불면증보다는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 같은데요? 에? 그게 뭐예요, 원장님? 그게 요즘 불면인가 졸려서 기면인가 헷갈려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한 10대에서 30대 젊은 층 분들은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뭐 늦게 스마트폰 자주 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증후군이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원장님, 재밌는 일은 다 10시 이후에 일어나는데 저는 그 마음은 아는데, 만약에 해결하고 싶으면 제가 원인이랑 치료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생체 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사람을 재웠다 깨웠다 재웠다 깨웠다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10시, 12시 사이에 잠이 들면 아침 6시에서 7, 8시 정도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이제 출발하게 돼 있잖아요.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이 생긴 분들은 시계가 뒤로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이 드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일어나는 것까지 뒤로 쭉 밀려 있어서 점심 다 돼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정상적인 수면 과정은 보통 밤이 되고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체온이 낮아진 상황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한 10시, 11시, 12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면 호르몬 충분히 분비되면 잠이 오겠죠. 잠을 쭉 자고 새벽 가까이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상승되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 레벨이 떨어지고 이제 일어나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데, 수면 위상에 이상이 생기게 된 경우에, 특히 지연성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멜라토닌의 높은 농도를 유지되는 분비되는 시간이 뒤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2시, 3시 이럴 때 최고점에 이르게 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시계가 뒤로 가듯이 멜라토닌 분비도 새벽 시간에도 높게 유지가 되고 아침에 돼서도 마치 이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처럼 높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침 늦게, 오전 늦게 혹은 점심 다 돼서 그때 떨어져서 그때서야 잠에서 깰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랑 불면증, 기면증이 많이 착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상들이랑 뚜렷한 차이점은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기 어려운 것만 불면은 아니고,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은 느낌, 일찍 깨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생활 패턴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불면 환자들은 그냥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내가 원하면 사실은 잠을 잘 수 있는 분들인데 내 생활 습관 등등을 반복하다 보니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생긴 사람들, 혹은 이 증후군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패턴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면 환자들은 자도 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계속 졸립고 낮에도 졸립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지만, 밤에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싶은 거는 청소년기의 특징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교적 청소년기 젊은 나이 때는 중장년층에 비해서 1시간 정도 뒤에 멜라토닌 분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죠. 병적이라고는 꼭 볼 수가 없고, 청소년기에 올빼미형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멜라토닌의 분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빼미형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말이나 휴가 등에 불규칙하게 지내는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시는 걸 반복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걸 잘 겪지 않는데, 주말만 되면 뭔가 억울하고 재밌고 싶고 그래서 늦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휴가만 되면 아싸 이러면서 그냥 밤늦게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거의 밤을 꼴딱 새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내가 내 시계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을 때 갑자기 그 시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것 자체는 우리 뇌에서
이거는 밤이 아니라 아침이야 라는 신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가 이제 지금 끌래라고 했다고 아닌가? 이러면서 나중에 한두 시간 뒤에 혹은 세네 시간 뒤에 그때 끌래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강력한 빛을 내 망막에 도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망막에 도달한 빛이 바로 뇌를 깨우는 우리 생체 시계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면 환자에게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것도 스마트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마트폰은 실질적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서 뇌를 깨우는 영향도 있지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한마디로 도파민 뿜어 나오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도 숙면을 방해하는 흥분된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다 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생활 습관인데도 일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그 행위 자체는 일시적일 수 있는데 반복되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뭐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날 늦게 잘 거잖아요.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딱 하루만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루만 그랬다면 이 병 안 생겼겠죠.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은 직업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분들 계시고 대표적으로 당직 근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경찰분들, 소방서분들 규칙적으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낮 근무하고 바로 밤 근무 이어지는 그 시점도 굉장히 힘들고 밤 근무에서 낮 근무로 이어지는 그 시점도 굉장히 힘들어요. 갑자기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평생에 한두 번 정도 해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병을 만들지 않을 텐데 규칙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내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있었던 분들은 아예 고착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잘 생체 시계가 고쳐지지 않는 일도 겪게 돼요. 수면 위상 질환 증후군을 방치하거나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불면증이나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불면증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계를 갖다가 고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시간에 자야지라는 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잠이 오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초조함이 또 발생되게 돼요. 안 오네, 나 내일 일해야 되는데 피곤할 텐데 이렇게 또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불안한 마음까지 동반되게 되면은 이런 시계가 고쳐지는 것도 문제지만 고착화라 그래서 불면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상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면증까지도 같이 올 수 있고 주간 졸림까지도 같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수면 위상 질환 증후군이 좀 불면증까지 이어지는 줄 몰랐어요, 원장님. 물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에는 다 가볍게 시작을 해요. 나 어차피 먹고 살려고 이럴 수밖에 없지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내시는데 이게 1년, 2년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보게 되면 간호사분들 일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 또 같이 일하는 보잖아요. 근데 일 자체도 힘들지만 이직을 결심하거나 퇴직을 결심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 3교대 근무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교대 하는 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의 삶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아침 근무할 때, 저녁 근무할 때, 밤 근무할 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니까 일상적인 사회생활도 힘들어지지만 실제로 몸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해요. 보통의 직장인들이 한 10년 정도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어떤 직업적인 피로도보다 시간을 맞추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직률도 높고 퇴직률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꼭 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햇빛을 쬐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면 환자 치료할 때도 햇빛 쬐이는 거 강조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조절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불면을 치료하거나 시차를 적응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체 시계의 특징은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을 준비하는 거는 밤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부터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을 일정하게 시작을 하고 햇빛을 넣어줘야지 밤에 멜라토닌을 충분히 분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서 아침에 충분히 빛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자리에서 누워서 어둥버둥 하면서 그냥 빛 쬐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오셔서
커튼을 활짝 젖히시고 창문 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햇빛을 맞으세요. 눈이 부시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햇빛은 내 망막에 도달하지 않아요. 짧게는 15분, 많게는 30분 충분히 맞으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렇게 되면 내 뇌는 깨게 되고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충분히 많이 나오면서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고, 이 풍부한 세로토닌이 나중에 밤 시간이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원장님, 눈 뜨자마자 쇼츠 보는 건 안 되나요? 그건 안 돼요. 이제 벗어나요. 비시면 뭐든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빛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이잖아요. 그중 더 중요한 부분은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고정하시면 그때부터 생체 시계는 시작이 되게 되고, 보통은 일어나는 시간 7시간 반 정도 대략 전에 잠을 자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너 잘 시간이야 라고 준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시간이 고정이 안 되면 잠자야 되는 시간이야 라는 신호 자체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거 자체가 모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6시면 6시, 7시면 7시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낮잠 없이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다가 밤이 되면 11시, 12시쯤에 잠을 청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피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은 아무리 늦어도 주무시기 1시간 전까지는 피해주세요. 끄고 지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침실에는 들고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사실 평생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이런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경우에라도 최대한 들고 들어가지 않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내 의지가 정말 도저히 안 된다 싶으시면 어플이라도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 끌 수 있는 어플, 이런 거라도 해서 반드시 나로부터 충분히 스마트폰을 멀리 해주시는 일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주말과 공휴일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다른 날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 몸이 공휴일용 몸이 있진 않으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늦잠 자고 싶으신 욕구도 있잖아요. 피로도 풀고 싶고. 하지만 아무리 늦잠을 주무시더라도 평소와 1시간 이상 차이는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시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시는 것처럼 주말, 공휴일, 휴가 때도 보내신다면 이 증후군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알려주신 해결 방법들을 다 실천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어떡하죠?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도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고 계획을 짜드리는 역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광치료 적용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어떤 질병들이 같이 동반된 게 의심이 되거나 할 때는 수면 다원 검사를 권할 수도 있고, 액티그래피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하기도 하니까 도저히 안 되시면 그런 것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교대 근무자처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실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대 근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절할 수 있는 팁이 좀 필요해요. 껌껌할 때 출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빛을 한번 쪼여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 환경 자체가 햇빛이 충분하게 없고 집도 약간 어둑어둑해서 빛이 없다면 사실 요즘에 흔히 구할 수 있는 광치료기 같은 것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2500에서 1000럭스 정도 되는 조도를 가진 그 광치료기를 해놓고 충분히 빛을 쪼여주시고 출근하시면 뇌 머리는 깨어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출발하시는 것도 좋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1시간 정도의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시면 우리가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나오면 화나잖아요. 그러면 또 내내는 아침이야 라고 해서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햇빛을 피할 수 있게 선글라스 같은 거 착용하시고 퇴근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 주무시는 환경은 반드시 완벽하게 빛이 차단되어 있는 암막 커튼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대 근무 같은 경우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일주일에 낮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수면이 10시간 가량 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예요.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이 중요한 이유는 잠을 자게 됐을 때 양을 똑같이 취하더라도 뒤로 시간이 밀려 있으면 양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됐지 얕은 수면만 자다 깨버리는 형식이 돼서 충분히 양질의 수면을 못 취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극대화되는 거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PD님들을 포함해서 휴대폰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유튜브를 너무 사랑하지만 고생하시고 있는 10대, 30대 청년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 같은 예방법들을 한 2에서 4주 정도만 규칙적으로 하셔도 대부분은 고쳐지실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로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수면은 현도진 계속 보시면서 내 수면 패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뵈러 오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잘 자요.